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그 시즌 5인데 시즌 1, 2, 3, 4는 이제 9월 평가원 전까지 겨울부터 했고 우리가 국어의 신 파이널로 진행을 하겠다. 하여간 6월과 9월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항상 기본 자세는 똑같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이야. 그러니까 최상의 몸 상태, 정신 상태 딱 집중해서 읽어줘야 돼. 글이 탁탁 이제 그 대학생이 돼서 막 어떤 작가를 좋아해가지고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그 문체라든가 문장 이런 게 딱딱 이 맛있는 글들이 있어 굉장히. 자, 요건 좀 씁쓸한 내용인데 간결체 문장이다.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도 괜찮으니? 라고 물었어.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로 오른다. 현재형 진술이네. 자, 늙은 대학생입니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아마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소년이 책 나부랭이를 챙겨가지고 나온다. 자, 소년에다가 네모칸 쳐둬. 부러진 연필 토막이 희미한 남포 불빛을 받아 눈에 띈다. 시대 배경이 남포 불빛. 옛날 옛적이군요. 언제일까? 이게 60년대? 60년대나 뭐 70년대?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냄새가 고약하다.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벽 중간께 있는 못에다가 건다. 호야가 양철에 부딪히면서 소리를 낸다. 소년이 나간다. 그는 불 건너편 벽에 기대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문다. 호야는 석유등이야. 석유등. 호야는 석유등이다. 연기를 내뿜는다.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있다. 자, 훈장은 이제 비유인데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앞에 그는 늙은 대학생이고 뒤에 그 네모칸 소년입니다.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이 가로로 5년 2반이라 씌어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씌어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자, 그가 판단하기로는 실속 없는 훈장, 속빈 강정이다. 그래서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통 어른들은 반장이라고 하면 대견하게 바라보고 또 칭찬을 하고 이런 입장이잖아. 너 공부 잘하는구나. 예, 접대도 1등 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잖아. 얘는. 아, 이건 뻔뻔스럽구나. 그의 내면은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자, 속 내면이 보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니에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희 집은요 월출리예요. 여기서 30리나 들어가요. 자, 과거로 장면 전환이 일어나. 오버랩 장면이야. 오버랩 장면. 자, 거기 장면 전환. 과거로 간다. 자, 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건데 가난한 대학생. 동그라미 쳐 그야. 덜컹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쉰 경적 소리. 자, 의인법이죠. 전차가 있을 때야. 전철 전에 전차. 종점이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뱉어낸다. 화류법이네. 의인법, 화류법.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둘씩 골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자, 그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작은 따옴표. 아, 이럴 때 꽝꽝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꽝꽝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은 마음 놓고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죠. 자신의 집이라면 꽝꽝 마음 놓고 두드릴 텐데 이런 생각이야.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자, 꽝꽝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은 자신의 집일 거고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주먹을 펴서 어루만지듯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조야. 남의 집이야. 또 흔든다.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들려온다. 식모의 고무신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뱃속으로 쑥 가라앉는다. 우리 집이라면 마음 놓고 꽝꽝 두드릴 텐데 지금 남의 집에서 눈치로 살아가. 식모도 있는 집이야. 가난한 대학생이라서 그렇다는 거야. 학교는 여기서 다니니? 그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뜬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졸리거나 눈에 전기가 없고 감길 듯한 모양으로 눈을 뜹니다. 거슴츠레하게, 개슴츠레하게. 심지를 줄인 남포뿔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녀는 보이지 않는다. 소년 내목한 소녀는 지금 심부름하고 있죠. 방바닥이 뜨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자, 소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이 되죠. 1등을 했다고?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전체 내용상 거기 따옴표가 있고 1등을 했다고? 좋은 일이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 패배의식이 섞인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발언이야. 끝까지 읽어보면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인물이다. 반어적인 표현, 냉소적인 발언이야.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6번 문제. 그가 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가 아니라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에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야. 자, 인물. 자, 그가 소년을 발견합니다. 반장이죠.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의 그야, 이 소년이. 자, 그래서 이제 연민의 정서가 가득해. 그 입장에서 소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제 상황, 중심 사건,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하나의 천재가, 분명히 천재였는데 하나의 천재가, 자, 인물, 사건,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하는 과정. 열등생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나와. 이 사람은 이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자, 지금 소년을 만나서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보는 듯 생각하면서 쭉 회상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살았구나. 작은 따옴표에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독백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다.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보통 이렇죠. 보통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천재 소리 들었을 겁니다. 유치원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때 수재였을 것이고 고등학교에 가서 우등생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다음이 중요하다. 그지? 계속 우등생 이상으로 살아남으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어 한재신문을 오래 열심히 풀었으니까 대학생이 되거든 영자신문이나 경제신문을 읽어 내년대. 그러면 평생 우등생 이상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맨날 술 먹고 이제 1년은 물론 놀 수도 있죠. 자, 대학생이 되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1차적으로. 그것도 공부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자신문이나 경제신문을 읽지 않으면 대학에 가서는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온 셈이다.
이 사람은 지금 패배한 삶의 과정,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차라리 천재이었을 때 30리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뗄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고 있죠 지금.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 천재였던 그였는데 지금 사회의 열등생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등생으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비관적 인식, 이렇게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 자신의 시골에서는 이 사람 대학생까지 나왔으면 그 당시는 엄청나게 학벌이 높은 거고 기대가 컸던 거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더 훨씬 더 많았을 때니까 자신의 가치를 지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발견을 못하고 있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불안한데 점수가 좀 안 나오고 그러면 막 주저앉아 버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절망할 수 있거든. 근데 수십만 번 일어나는 거야. 수학학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절망을 해. 근데 결국 풀어내잖아. 친구의 도움을 받든 선생님의 도움을 받든. 수십만 번 일어나는 게 사람이야. 같이 공부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힘들고 이렇게 가라앉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 본인의 내면 일기를 쓴다거나. 그리고 공부는 해야죠. 누구나가 다 템스강의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자, 이게 서양 속담이네. 하인에게는 위인이 있을 수 없다. 그 속담 기억나죠? 김태길 선생의 멀리서 가까이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 하인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 속담 떠올려. Set the Thames on fire 뭐 이런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속담이더라고. Set the 템즈인데 이게 탐즈야. 이 스펠이. 이걸 탐즈라고 안 읽고 템즈라고 읽더라고. 자, 원래 속담을 적어도 Set the Thames on fire야. Set the Thames on fire. 누구나가 다 템스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하다 라는 뜻의 영어 속담이야. 누구나가 다 유명해질 수는 없다. 번더 템스, 요게 이제 또는 이제 불을 지르는 걸 얘기해. 템스인데 번더 템스 역시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에다 불을 지르는 일이니까. 뭐 한자성어로 나타내면 경천동지 이렇게. 경천동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옥단 춘전에서 배웠죠. 하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야. 경천동지. 세상을 놀라게 하다. 누구나가 템스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허옇게 색이 바랜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자신의 모습이죠. 가난한 중학생이야. 많은 동정, 약간의 찬탄.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을 중학교에 보내줬다고. 중학교 수업료도 있었을 때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우리나라. 중학교까지인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을 때야. 가난한 중학생이야. 이 가난한 중학생은 누구나 다가 중학교로 가는 게 아니거든.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많았을 때니까 약간의 동정과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몇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고 이모집이나 고모집이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픈 배를 졸라매고. 자, 가난하니까 낡고 무거운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어느덧 대학생이 됐네요.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다 걱정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가난에 찌들어서 요즘 그래서 그 알바들이
학점을 장학금도 탈 수가 없다는 거야. 아르바이트 최저시급도 낮고. 그래서 장학금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나고자가 남는다. 자, 나고자 세목골 치고 여기까지 작은 따옴표 닫아. 그의 현재 상태가 소년의 미래 상태일 것이다 라고 지나온 과정을 회상을 하면서 대입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의 입장은 지금 패배의식이, 자, 입장, 태도, 정서, 심리. 자, 그의 태도, 그의 입장은 부정적이야. 굉장히 패배주의,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 회한, 그 다음에 자기조롱, 자조가 있어. 자조.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백석의 시를 읽어야 돼.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런 시. 그래서 외롭고 높고 쓸쓸한. 자, 외롭고 쓸쓸하지만 자기 존중감은 아주 쩔잖아. 높고야, 높고. 스스로를 고결한 존재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늘이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는 출세할 일임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것도 주임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따라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자, 이것도 반어라고 봐야 돼.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내용이야.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중하면 된다. 근데 적중이 안 돼.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가 처음 출발할 때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아,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임이여. 꿈을 잃어버린 그의 회한과 자조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안타깝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27주 차. 지금 요게 28주 차인데 27주 차 8번 문제가 속담이었어. 하인에게는 위인이 있을 수 없다. 서양 속담 문제가 있었고요. 자, 요건 정리를 해준다. 어쨌거나 소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중요하죠. 항상 인물,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입장, 태도, 정서, 심리. 여기서 이제 배경은 아마 거기 주사하고 이제 선생이 있고 술집으로 갔고, 공무원이죠. 주사는. 선생은 이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그런데 이제 술집 여자가 찾아와. 이 남자를. 대학생이 아주 귀했던 시절이라서 이 대학생에 대해서 아주 그 경탄감과 놀라움으로 자고 있는 그 사람의 늙은 대학생 이불을 덮어주고 그런 장면이 나와. 그래서 뒷장면인데 이제 학생들이 그때 좀 머긋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나는 그때 그 단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표현을 쓰더라고. 엄마 같기도 하고 그 술집 여자가 누나 같기도 하고. 그런데 늙은 대학생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불 덮어주고. 그래서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게 대학생은 그때 엄청 귀했던 때라서 아주 자기 존중감이 있으면 성공할 사람인데 패배의식에 절어서 그래. 패배의식에 절어서. 그 선생님 제자 중에 이제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한 애들도 있지만 그 SBS에서 장선희 기자가 있어. 장선희 아나운서였었지. 뉴스도 진행하고. 근데 이제 그 녀석은 한국 외국어대 인도어학과를 갔는데 어쨌거나 그 실력에 비해서 실력 발휘를 못했어. 수능 때. 실력은 좋았는데. 근데 이제 집도 가난하고 이러니까 이제 더 공부할 형편이 아니어서 인도어학과를 간 다음에 언론고시를 준비한 거야.
거기서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대학교 가서. 그래서 SBS에 들어가서 메인 앵커로도 나오더라고. 뉴스 진행자로. 그리고 이제 근데 기자니까 너무너무 바빠. 너무너무. 이게 그냥 새벽에도 막 경찰서 출입 자주 해야 되고 무슨 사건 사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다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선생님 조카 결혼식, 조카하고 또 친구야. 그래서 조카 결혼식 때 와서 사회를 보던데 확실히 기자니까 사회를 잘 보더라고. 결혼식 사회를.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한 지 아주 몇 년 뒤에 한번 만나는데 너 텔레비전에서 본다 내가 가끔 그 뉴스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또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이제 그게 뭐 쉬운 건 아닌데 어쨌거나 들어갈 때는 수능 성적 또는 실력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자나 PD가 된다고 했을 때 신문방송학과 이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문 계열이 훨씬 더 유리해. 어문 계열이. 그러니까 러시아어학과 이런 데 있잖아. 노원, 어문, 영어, 영문 이런 데 그 기자가 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여자로서는 참 고된 직업이야. 그게 좋은 직업일 수도 있는데 아주 힘든 직업이라고. 치열하거든. 자, 어쨌거나 잠깐 하여간 그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결국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지금 가난 탓으로 돌리잖아. 어쩔 수 없었다. 가난 때문에.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파. 자, 첫 번째 문제. 그와 소년의 만남이 갖는 서사적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 자, 그와 소년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자, 다소의 동질감은 있죠. 그런데 이제 형제라든가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은 없어요, 사실은. 자,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 되려면 너랑 나랑 우리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손잡고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소의 동질감. 그리고 소년은 지금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잖아. 5학년 2반 반장이니까.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고. 그로 하여금 행복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한다. 자, 가난한 유년 시절 얘기만 주로 나오고. 3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독백이죠. 결국 혼잣말이 돼버렸지. 왜? 소년이 지금 없으니까. 청자가 없어. 자,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맞습니다. 소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봅니다. 현재 자신은 뭐라고 생각해?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로 인식한다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게 현재다의 현실이야. 그가 자신의 과거에 자부심을 갖는 동기. 자,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다 X한다. 자, 7번 두 번째 문제 좀 많이 틀렸네. 쉬운 건데 3번에다가는 자 6번 같은 경우는 3으로 간 녀석들이 들어있어. 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결국 독백 이렇게 적어. 결국 독백이야. 결국 열등생이 되기 위해 꾸준히 고생해온 셈이다. 패배한 삶의 과정인데 자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현재형 서술로 끊어라. 현장감이죠. 생동감, 생생함, 현장감. 삶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듯해. 자, 반성의 자세 X. 만원사 이런 데는 반성의 자세가 있죠. 만원사, 뉘우치는 마음이 있죠. 자, 자조와 회한이야. 반성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정약용의 탐액행인데 보리타작이야. 보리타작.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자, 탐액행이라는 반성하고 있다고. 이거 반성이야. 근데 이제 내신 때 하도 반성이니까 또 요 반성만 기억을 해 학생들이.
그래서 이 시를 워낙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한 시니까 이 시를 딱 보고 현재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 학생들이 반성인데 웬 만족감? 이러면서 그어버린다고. 그래서 엄청 틀려. 현재 눈앞의 상황은 뭐야? 낙원이라고 생각하잖아. 건강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라고 반성도 있지만 꼭 이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 지금 건강한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저 응애야 소리 맞춰 발 맞춰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다. 보리 타작하면서 부르는 건강한 노동요. 근데 현재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감의 정서가 있다라는 거지. 자, 현재형 서술은 현장감, 생동감, 생생함으로 연결되고 반성의 자세는 반성의 자세는 많은 사나 그다음 보리타작 이런 데 좀 있는데 동시에 그 보리타작을 반성의 자세로만 알면 안 돼. 낙원 현재 눈앞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도 있다는 걸 꼭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으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작품이라도 있어요. 찾아보면. 자, 그렇습니다. 밤 풍경을 주관적으로 묘사했죠. 당연히 주관적 묘사지. 이 사람이 지금 의무를 하잖아.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묘사했어?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뱉어낸다. 이게 무슨 묘사가 이래? 어떻게 감히 사람들을 뱉어내냐고. 아가리를 벌리고. 목신 경적 소리. 주관적 묘사가 어두워 이것도.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때 인기 있었던 그 식인종 시리즈 중에 식인종들이 봤을 때 기차를 봤을 때 막 김밥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 그리고 기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막 먹을 것들이 줄줄이 내려오네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웃기잖아 지금. 목신 경적 소리.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뱉어낸다. 주관적 묘사. 고단한 일상을 암시하죠. 목이 쉬었고 사람들을 뱉어내고. 3호를 화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목신 경적 소리, 전차의 앞뒤 아가리,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꽝꽝 두드린다 대 어루만지듯 흔든다 는 대비해서 내적 갈등이 드러나죠.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의 집이었다면 꽝꽝 두드렸을 것이다. 자신의 집이 아니므로 문을 크게 두드릴 수 없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거야. 그래서 초체가 근데 이게 옛날에 있었던 입주과의 집 같아. 선생님 잘 모르지만 입주과외가 뭐냐면 예전에는 과외가 불법이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했어. 근데 삼촌이 대학생이야. 그 조카 가르치면 불법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이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방 하나를 줘.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집 자녀들을 다 가르쳐야 됐다고. 그 선생님 사촌 형이 나 중학생 때로 기억이 돼.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 형님이 이게 어른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들어간 집은 좋아요. 그래서 계속 졸업할 때까지는 이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했더니 요 소설을 읽어보니까 다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책상 들고 쫓겨난 적이 한 번 있다는 거야. 그 대화가. 그러니까 이제 입주과외란 뭐냐면 서울대 대학생이야. 근데 그 당시 뭐 기숙사가 많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소 팔고 논 팔고 가르치잖아. 시골에서는 깻잎 팔고 배추 팔고 이래서. 근데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 중간고사에서. 그러면 나가 이런다고. 그러면 책상 들고 쫓겨나는 거야. 아무리 서울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던 것 같고 하여간 2, 3, 4학년은 한 집에서 계속 졸업할 때까지. 군대는 삼성전자에 가서 해결하더라고. 이공대 출신들은. 군대 문제는 삼성전자에 가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군대 문제는 해결을 하고. 지금 연구하시는 게 그 엔지니어 하여간 가속기인가 변속기인가 이래. 그 레이저로 해갖고 미래의 복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책을 하나 이렇게 주면 이제 책을 줘 복사기한테. 네가 알아서 복사해놔 이건데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막 손으로 넘겨가면서 복사 안 해도 된다고. 미래의 복사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거 연구를 해. 엔지니어인데 어쨌거나 이게 생각이 나, 이게. 자, 꽝꽝 두드린다, 어루만지듯 흔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아마 이 집 사장님, 이 집 주인들이 더 갑이었다고. 엄청난 갑이지. 자녀들 공부 똑바로 가르쳐라, 못 가르치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놓고 과외는 못해. 불법이었을 때니까. 학원도 불법이었지. 학원도 입시학원만 있었을 때니까. 이해되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예전 상황이야, 이게. 빠른 장면 전환은 단절되면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자, 7번 답 1번 보여. 8번 이거 쉬운 문제야. 요거 0509 평가원 만세전 48번에도 또 나왔어. 그것도 어려웠는데 0509 평가원 만세전은 여기만 나온 건 아니야. 1306 B형에도 나왔는데 같은 작품으로. (0509) 평가원 염상섭의 만세전에 48번에 나왔던 낮잡아 이르는 말 비하의 뜻이 있다. 두 번이나 나왔던 문제니까 0509 평가원이다. 낮잡아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염상섭의 만세전에서는 수작, 촌뜨기, 놈, 그자 뭐 이렇게 나왔었어. 수작, 촌뜨기, 그자 그리고 놈. 놈자자야, 한자가. 이자가 이랬을 때, 자, 낮잡아 이르는 말, 낮잡아 이르는 말에는 비하의 뜻이 있어요. 비하의 뜻이 있는데 수작은 개수작 이런 거지. 촌뜨기, 낮잡아 이르는 말이지. 그 다음에 놈. 이 놈이 세종대왕 당시는 평어였는데 놈이나 계집은 안 해 이랬죠. 근데 지금 이 놈이 이 계집애야 이러면 이제 좀 비하의 뜻이 있는 거야. 그 자 할 때 이 자가 한자로 놈자자야 이게. 이 자가 이랬을 때 이 놈이 이런 뜻이야. 이건 낮잡아 이러는 말이지. 비하의 뜻이 있다. 수작은 개수작이다 뭐 이런 의미고. 기색 이것도 이제 나와서 요게 답이었는데 기색에는 요건 낮잡아 이러는 뜻이 없습니다. 정약용의 보리타작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은 오해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이렇게 전개되는 거라서 요건 낮잡아 이러는 뜻이 없어. 자, 개수작, 촌뜨기, 놈자자야. 이게 어려웠어 이것도. 염상섭의 만세전에서. 자, 여기 나부랭이가 그거죠.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낮잡아 이러는 말. 세모꼴. 양반 나부랭이, 관료 나부랭이야. 동호회라는 것은 일본 조선 사람의 동화를 표방하고 귀족 떨거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독 장기로 세월을 보내고 저녁 되면 술취럼이나 다니는 회이다. 만세전 내용이네. 떨거지. 귀족 떨거지, 귀족 찌끄러기, 뭐 귀족 나부랭이겠죠. 저렇게 생긴 계집애한테로 장가를 들려면서 기생년을 꿰어차고 다니니 한울이 알아보실 일이지. 기생년입니다. 주제넘은 기자 녀석을 내쫓자. 이놈이 제일 말썽이다. 녀석. 관청 주변에서 덕짓기 먹고 살아온 여자라 벌써 친정 동생의 조카의 일가 푸내기가 너댓 명이나 되었다. 푸내기 떨거지야. 일본하고 똑같아. 찌꺼기 찌끄러기야. 자, 5번이 답이네. 그의 오른쪽으로 놓인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 한때가 높은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다. 떼, 개떼, 소떼, 흰새떼. 평어야 평어. 떼는 보통 말이야. 평어. 자, 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해서 나오죠. 때 흰 새떼들이 을숙도에서 무리를 이루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간다. 흰 새떼들이.
평어라고 평어. 신새떼들, 개떼들, 소떼가 지나간다. 그런데 왜 이게 꼭 비하의 뜻일 것 같이 보이죠? 느낌이 떼거리 때문에 그래. 떼거리, 패거리. 거리에 03 수능의 46번의 사전에 나오는데 떼 자체는 평어인데 2003년 수능 전자 CD롬 사전 문제에 떼거리로 몰려다니네 할 때 거리에 비하의 뜻이 있어. 떼거리, 패거리 할 때 여기에 비하의 뜻이 있다. 여기에. 낮잡아 이러는 말은 거리야. 거리. 자, 정리해. 떼거리, 거리. 떼는 평어다. 흰새떼들이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면서 날아간다고. 떼거리, 패거리가 비하의 뜻이고, 뭐 우리 지지난주에 지난주에 뭐 배웠냐? 지지난주에 백면서생 기억나지? 책상물림. 책상물림, 백면서생. 책상물림. 백면서생.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런 뜻이야. 책상물림에 비하의 뜻이 있어. 쓰나 하나 더. 떼거리, 거리에 있어. 패거리로 몰려다닌다. 떼거리로 몰려다닌다. 이런 데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상물림에 비하의 뜻이 있고. 자, 9번 니은의 함축적 의미.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 동그라미. 제시문 봐. 누구나가 다 이런 뜻이네.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모두 같은 뜻. 템스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누구나 대신에 모두. 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모든 사람이 다 꿈이 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슬픔과 고통을 포용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자, 사로 간 녀석들이 있다. 삶에는 흘러가버린 강물처럼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강물은 역사나 세월이고. 오로 간 녀석도 있다. 현실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늘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 간 녀석들은 이제 불을 지르는 거니까 저항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얘들아 5번 선택지는 늘 언제나 항상이라는 시간 개념이야. 늘 언제나 항상이라는 시간 개념이고, 시간이야 시간. 늘 언제나 항상. 근데 제시문의 내용은 모두 다,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구별하면 9번 답이 4번 5번으로 가면 안 되고 2번이 되어야 된다. 됐지? 문맥으로 모두 누구나가 다. 그렇게 바꿔봐. 모든 사람이 다 템스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벽하게 딱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야. 문맥. 지난 시간에 시험 본 거 트리즈로 발명왕 기억나? 트리즈로 발명왕? 제시문은 용문단에 마지막 달러의 경험이 나오고, 발명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뭐 이렇게 경험이 나와.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딱 보고 학생들이 이거 경험. 이규현 선생님이 분명히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고 제시문에서 철저히 끌어오라고 했으니까 야 경험 이렇게 간다고. 제시문에서 끌어오되 이놈의 새끼들아, 이건 현장 기술자의 실제 경험. 요건 발명의 경험. 그러니까 다른 경험이지. 안 맞는 거야 그게. 트리즈로 발명한 기억나지? 이건 현장 기술자의 실제 경험. 요건 발명의 경험. 그래서 이게 달라. 문맥으로. 모든 건 문맥으로 풀어야지. 문맥으로. 안타이오스가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 힘을 얻었다고. 안타이오스가 책이야. 책. 독서. 그래 일상의 바탕을 둔 실학을 해야 돼. 이 짝이 딱딱 맞아야 되는 거야. 딱 맞아야 돼. 자 10번 조그만하게 불표 치고. 그의 현실인식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모든 별 토의를 하였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자, 문제 발견. 그의 자기인식. 그는 대학생이지만 자신을 낙오자로 인식하잖아. 아주 찐따 같은 놈이야. 문제 분석.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가난 탓으로 돌리면서 과거에만 집착하잖아. 아, 나 한때 천재였는데, 수재였는데, 모동생이었는데 이러면서. 현실인식이 지니는 문제점이 있겠죠. 자, 그걸 찾아라야. 극복 방안을 탐색하자. 현실인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과거에 이상한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자신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지. 내부. 내가 바로 서야 1등급이 바로 서는 거야. 내가 바로 서야 A가 아니라 B, 외부가 아니라 내부야. 내가 바로 서야 1등급이 바로 선다. 내가 바로 서야 100점이 바로 서는 거야. 제안, 바람직한 현실인식은 뭘까? 현실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해야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의 현실인식을 비판해보자. 1. 과거에 사로잡혀 현실을 편협하게 바라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죠. 가난 탓이다. 이 자신의 문제를 상황 탓으로 돌린 채 책임을 회피하죠. 자신의 현실에 담긴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야.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차기 연민에 빠져버리죠. 1, 2, 3, 4 같은 내용. 과거는 천재, 현재 낙오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X,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한다. X. 가난 때문에 과거의 천재가 낙오자가 되었다. 소년을 연민의 시각으로 보면서 자신과 동일시하죠. 소년을 연민의 시각으로 보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소년을 연민의 시각으로 보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5번 보여 답.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동일시한다. 타인과의 관계 무시가 틀렸어. 자기 자신, 어린 시절의 소년, 나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자, 다음 소시로 제시문 가자.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엄청 어려웠는데 보자. 언어는 독특하고도 자의적인 방식으로 현상세계를 개념 혹은 범주로 조직한다.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각조 확인의 기표, 글자나 소리 같은 단어의 형식이라고 나와. 이걸 시니피앙이라고 해. 기의는 내용이야. 시니피에. 좀 참고로 저거 기표에다가 시니피앙. 랑그하고 파롤은 출제됐습니다. 시니피앙, 시니피에. 시니피앙, 시니피에 라고 한다.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의 자체도, 자 내용입니다. 기의 자체도 본질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개체는 아니다. 기의는 해당 언어의 체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특정 기표에 결합되는 특정 기의가 되기 위해 어떤 기의가 반드시 어떤 고정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언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들의 자의적인 이름을 부과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기의 역시 한 체계의 부분이며 그것은 다른 부분과의, 자 밑줄 긋자 마지막 문장, 관계별표,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잘 읽어. 언어 철학이라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인문 제시문이야. 그냥 언어 철학이다. 언어 철학. 작심하고 문제를 냈어. 이게 랑그 파롤도 나왔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은 일정한 법칙에 의한 필연적 산물이 아니다. 언어 사용자의 약속에 의한 게 이제 자의적인 거야. 자, 개념의 특징 1문단 기의의 특징이야. 가령 외국인을 상대로, 자 뒷받침 예시가 나와. 그 나라에 따로 이름이 없는 어떤 색깔의 개념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자. 주황색은 그 외국인이 사는 나라에는 따로 개념이 없다고 하자. 이런 나라들 많아요. 여러분들 12색깔 클레파스 또는 24가지 물감, 50가지 물감 많잖아. 막 색이 세분화되면서. 근데 12색깔에는 주황색이 없는. 무지개 색깔도 7가지가 아니라 2가지로 알고 있는 부족도 있어.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사실은 무지개 가서 관찰해봐. 잘 관찰해보면
주황색은 거의 없어. 그냥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만나는 지점에 주황색이 살짝 겹쳐 있는 거야. 걸쳐 있는 거야. 이게.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만나는 지점에 무지개를 잘 보면 빨간색의 범위, 주황색의 범위 만나는 자리에 살짝 주황색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주황색이 없는 나라도 있는 거지. 주황색이 없어도 색깔 보는 데는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주황색이 좀 진하면 아 옅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빨강색이다. 주황색이 옅으면 짙은 노란색이다 이러면 되거든. 그게 다크 옐로우, 브라이트 옐로우 이렇게 가면 돼. 그런데 주황색은 그 외국인이 사는 나라에는 따로 개념이 없다고 하자. 빨간색과 노란색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주황색의 개념과 명칭은 따로 없는 언어 체계에 그는 살고 있다. 그에게 주황색의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강의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서 우선 그에게 주황색 물체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주황색이라고 가르칠 수 있다. 학습의 효과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 주황색 물체를 20개 정도 모아놓고 저것이 모두 주황색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사실. 왜 그러냐면 브라이트 레드 이런다고 그냥 다크 옐로우 이러거나 못 받아들여. 없으니까 체계가 없어 그 나라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 외국인에게 아무리 많은 주황색 물체를 보여주어도 그의 눈동자는 주황색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주황색만 그에게 계속 보여줘선 아무런 결실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외국인의 뇌에 주황색의 개념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황색이 아니라 주황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생명이냐? 너 색약이야? 이러면서 옆에 인접 색깔하고 차이점을 계속 알려줘야 돼. 야 다르지 이러면서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차이. 다른 색과 차이를 느끼는 그 지점에서 주황색의 개념은 형성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리 주황색을 보여줘도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개념 범주로 편입시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 다시 말해 그 외국인이 주황색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주황색과 인접한 다른 색깔의 차이별표, 빨간색과 노란색의 차이를 안다는 것을 뜻한다. 주황색은 그 자체의 본질을 가진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밑줄 색깔 체계의 한 부분을 이루는 요소이며 색깔 체계 내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에 의해서 비로소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가변적이다. 주황색의 개념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외국인은 본인이 알고 있던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개념 범주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브라이트 레드하고 다크 옐로우하고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돼. 아, 주황색이 독립된 색깔로 편입을 딱 했을 때 그래. 개념 범주를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색깔의 개념 사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결국 대상의 개념은 미리부터 주어져 있는 관념이 아니라 체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이다. 즉, 이꼴관계. 개념은 순전히 차별적인 것이며 그래서 그 본질적 내용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체계 내의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정의되는 거죠. 소극적인. 개념이라는 것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것이 다른 개념과는 다르다는 그 사실 바로 거기에 있다. 주황색이 주황색으로 정의되는 것은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라는 그 사실에 있다. 이것이 바로 기의 내용, 시니피의 개념의 본질이다. 개념의 본질이다. 자, 한마디로 첫 번째 문제는 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니까 첫 번째 문제는 주제야, 주제. 결국 주어져 있는 미리부터 주어져 있는 관념이 아니라 체계에서 발생하는 가치야. 즉 이꼴관계. 체계 내의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 소극적으로 정의된다. 관계, 상대적인 거야. 1번 기의와 기표의 연결은 자의적인 관계에 있다. 이건 일치죠. 이 기의는 기표보다 더 자의적인 체계로 되어 있다. X에 치고 이건 핵심 요지도 아니고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건 틀린 걸로 보이죠. 둘 다 자의적이죠. 언어별로 색깔을 가리키는 개념 체계는 각기 다릅니다. 일치. 세계의 현상을 개념화, 범주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뭐 어려울 수 있겠네. 그런데 얘들아 1번, 3번은 일치. 기의는 해당 언어의 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별표.
개념 자체도 다른 개념과의 차이가 생기는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형성된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야. 그 5번 선택지가 다음 문제를 푸는데 아주 도움이 돼. 자, 두 번째 문제. 윗글의 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주제를 보완하자. 주제를 보완하자. 개념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유와 매가 한자어 산으로 대체되었다. 자, 이건 대체. 얘들아, 이 선택지는 2004 수능 34번 선택지를 그대로 끌어왔어. 이 세상에는 젊은이하고 늙은이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나타낼 때 2004 수능 34번 문제가 이래. 2004 수능 34번 문제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 젊은이와 늙은이. 한때는 이랬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밖에 없었다고.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고 어린이라는 말을 창시한 거야. 그러면 사람은 딱 이렇게 딱 정확히 나누었는데, 자, 이제 유아도 생기고 막 갓난아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어린이, 젊은이, 자, 똑같은 사람인데 늙은이. 자, 칠판 봐. 두 종류 개념밖에 없었을 때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야. 젊은이와 늙은이.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나서 이 똑같은 사람이 세 부류로 나뉜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린이가 언제까지지? 너희들 어린이날 마지막 선물 받은 게 언제야? 보통 초등학교 6학년까지지 대체로.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어린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젊은이. 여러분들은 젊은이죠. 선생님은 늙은인가? 어쨌거나 세 종류로 늘어났으니까 개념 자체의 변화가 생긴 거지. 선생님도 중학생이 돼서는 선물 안 준 것 같아. 아들, 딸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날 선물은 저 관악산 가고 막 북한산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선물이지.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데리고 다녔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개념 자체의 변화가 생긴 거 맞지? 이렇게. 이런 게 기의의 본질이라고. 상대적으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걸 찾으라고. 적어도 저 예시로. 고유어 매가 한자어 산으로 이건 대체된 거예요. 교체야. 이번 천연두라는 병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은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거 언어 자체는 존재하는 거야. 한때 무서운 병이었죠. 예전에 없던 물건인 라디오가 서양에서 들어옴에 따라 라디오라는 새 말이 생긴 거고. 5번으로 간 녀석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야.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계절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사계절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대로 사계절은 남아있죠. 올해만 나타난 특징이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나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을 수도 있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럼 사계절이 진짜 사라질 수도 있어. 언어 체계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 우, 미, 양가로 평가했었다고. 자, 알죠? 여러분들 수 90점 이상, 우 80점 이상, 미 아름다운 점수야 70점, 양호한 점수예요 60점, 가능성이 있는 점수. 수음이 양가는 진짜 좋은 뜻이야. 수준급이다, 우수하다, 아름답다, 양호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예전에 90, 80, 70, 60, 그 다음 60 이하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수, 미, 가 이렇게 평가하면 개념체계의 변화가 생긴 거지. 미, 아름답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수미가. 올해부터는 수미가로 평가한다. 그러면 아마 수는 85점까지 내려가겠지. 80점이나. 그 다음 미는 60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달라졌어. 개념 자체가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수능이 지금 9등급 체제잖아. 내신도 뭐 15등급도 막 있었고 그랬다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지. 상위 4%만이 될 수 있어. 1%는 1등급은 우리 주변에서 많아서 그러지 사실은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지. 상위 4%는.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 평가의 체계에 따라 변화가 생겼다. 이해됩니까 이거? 자, 주제를 보완한다. 개념이 언어의 체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수능이 9등급 체제지만 뭐 5등급 체제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5, 6등급 나오니까 3등급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마지막 문제. 적용하기 문제다.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 밑줄 친 개념을 프랑스어 화자에게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이것도 많이 틀려, 이놈들아. 얘들아, 동일 체계, 동일 계열, 동일 위상으로 적용해야 돼. 아까 주황색을 모르는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주황색을 계속 가서 막 20가지 시각적 자료 준비해갖고 보여준다고 해도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다. 인접 색깔과의 차이를 분명히 느껴야 돼. 오히려 빨간색을 보여줘야지 노란색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비교해서 체계 자체의 변화를 유발해야 되는데, 자, 플레브라고 하는 프랑스어야. 플레브 요즘 불어 선택 잘 안 하지 여러분들. 휘비에르, 플레브와 휘비에르라는 소리는 프랑스어의 기표이고, 리버와 스트림은 흔히 프랑스어에 대응해서 사용하는 영어의 기표이다. 이 네 단어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은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리버라는 기의와 스트림이라는 기의가 구별되는 것은 순전히 강의 크고 작음에 달린 거야. 크고 작음에 달린 거야. 리버 한강이야. 스트림은 아마 뭐 중랑천, 양재천, 탄천, 안양천 이런 청계천 스트림이겠지. 그런데 반면에 플레브와 큐비에 요거는 큐비에의 기의는 강의 크기를 따지기보다는 바다로 흘러드는 강이냐, 큰 강이네. 플레브, 플루브. 바다로 흘러들지 않는 강, 큐비에르 이라는 의미 구분이 더 강하죠. 프랑스어 화자는 영어의 리버와 리블렛에 대해서 크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 놀랍다, 됐다, 개울, 리블렛. 근데 스트림에 대해서는 영어 화자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스트림이 주황색이야, 얘들아. 자, 주황색. 이 주황색이 지금 없는 적용하기니까, 자, 스트림에 대해서 자, 근데 리버는 알아. 리버도 알고 리블렛도 알아. 리블렛도 안다는 거야. 개울, 리블렛. 다행이지, 리블렛을 아니까. 자, 그래서 1번 스트림과 리버의 관계에서 주황색과 빨간색의 관계, 빨간색과 주황색의 차이를 알아야 돼. 1번 스트림과 리버의 관계, 주황색과 빨간색의 관계, 혹은 스트림과 리블렛의 관계, 즉 주황색과 노란색의 관계. 이대로 대입해. 빨주도 제시문에서 예를 잘 드러났거든. 그래서 지금 스트림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야, 프랑스인들이. 근데 스트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는다고. 리블렛이 있지 않느냐, 개울이. 그 다음 리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휘비에하고 플레브하고 구별이 안 되듯이 빨간색과 주황색의 차이, 주황색과 노란색의 차이로 들어가면 1번 답이야. 스트림과 리버의 관계는 주황과 빨간색의 관계고, 그리고 스트림과 리블렛의 관계, 주황색과 노란색의 관계를 설명하면 딱 돼. 저거 동일 영어 단어로 들어가야 돼. 여기다 꼭 적어야 될 게, 이 적용하기는 동일 체계, 동일 계열, 동일 위상.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녀석은 분명히 이번 1509 B형에서도 18번하고 20번을 틀렸을 거야. 짝이 딱딱 맞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28번도 틀리는 비극을 맛봤을 거야, 아마. 이 중에서 틀린 게 나타날 거라고. 빅토르 위고하고 로댕이 사진을 찍었잖아. 대리석상하고 로댕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청동상은 또 다르게 찍어갖고 합성한 거지. 그러니까 짝이 딱딱 맞아야 되는 거야. 저거나 1509. 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지. 1509 B형. A형은 28번 똑같아요. 18번, 20번은 B형 거고 28번은 AB 공통이야. 어려웠던 문제들이야. 동일 계열, 동일 체계, 동일 위상. 저거 이게 정직한 거야. 동일 계열, 동일 위상. 야, 니네가 사촌 동생 초등학교 3학년이야. 야, 이리 와. 그리고 똑같이 수능을 보는 거지. 그리고 나는 195점이 나와서 몇 등급이야, 그러면. 동생은 이제 한 50점도 대단하지만 한 30점 나왔다고 해. 진짜 녀석아, 이 삐꾸야, 이렇게 놀릴 수 없잖아. 동일 이상 동일 계열이 아니잖아, 그건. 초등학교 3학년하고 경쟁하려면 얘가 몇 수를 해야 돼? 10수를 해야 되잖아. 그때까지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일 계열, 동일 위상. 그래서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거나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그게 동일 계열, 동일 이상이라고 보는 거야. 1번 답. 프랑스에서
프랑스어에서 스트림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휘비에르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불완전하게 알죠. 3번 스트림이 휘비에르 자 바다로 가지 않는 강과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한다. 동일체계가 아니고 2번 3번은 불가능해. 주황색을 모르니까 주황색을 알려줘야 되는데 빨간색 노란색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황색을 색깔 체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뭐 밤, 낮 이렇게 낮하고 주황색하고 비교하고 밤하고 주황색하고 비교하고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2번 3번은 동일체계가 아닙니다. 4. 플레브가 리버에 대응하고 휘비에르가 스트림에 대응하는 것은 자의적임을 설명한다. 5번 바다로 흘러드는 강과 그렇지 않은 강의 구분이 모든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님을 납득시킨다. 자 4번 5번 엉터리. 어떤 대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려면 동일 언어 체계에 있는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1번 답인 거 보여? 자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설 서정인의 강하고 이 인문 독서가 어렵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인문 독서 한번 했던 적 있죠? 천착하다 수업했던 거 천착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신입희인데 언어 철학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딱딱 짝이 맞도록. 그래서 그 출제자가 말이야 작심하고 어렵게 되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그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힘든 부분이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다 그렇게 나오고 또는 매력적인 오답이 등장한다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했던 대성학원에 있을 때 출제했던 그런 문제들을 지금 비문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끌어와서 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풀고 바로 가서 복습해 줘야 1등급 기본 100으로 갑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